이번 강의에서는 비주얼 슬램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상 처리 기술인 로컬 피처 검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컬 피처란 이미지 속에서 특징적인 지점을 찾아내는 기술입니다. 로컬 피처 연구는 굉장히 오래된 분야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을 사용한 로컬 피처 검출 방법들이 많이 제한되고 있고 그 성능들도 매우 좋은 편입니다. 네, 저 역시 슬램을 공부하면서 한동안 로컬 피처만 집중적으로 공부했었던 적이 있었고, 슬램을 시작했었다가 결국에 로컬 피처 연구로 완전히 넘어간 그런 이제 제 주변에 지인 연구원 분들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런 흥미를 조금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로컬 피처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분야입니다. 네, 저희가 당장 내일 슬램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작년에 나온 최신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1980년대에 나온 알고리즘을 지금도 선택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풀려고 하는 문제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어떤 피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슬램의 성능이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강의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로컬 피처를 알아볼 거지만 그거를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부터 이제 연구자들이 어떤 문제를 풀고자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알고리즘들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는 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로컬 피처라는 분야의 큰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이번 클립의 목표입니다. 먼저 1980년도 이전, 그러니까 본격적인 로컬 피처 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컴퓨터 비전 필드의 상황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 컴퓨터 비전이라는 기술의 주요 목표는 이제 하나의 이미지 또는 여러 장의 이미지로부터 3D 공간 구조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들으면은 지금의 비주얼 슬램과 매우 비슷한 목표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뭔가 공간의 이런 생김 그런 뭐랄까 기하학적인 구조보다는 대신에 이제 좀 시멘틱한 이해 그러니까 의미론적인 이해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이고 네, 뭐 여기는 도로고 이거는 차선이고 이거는 건물이고 이거는 꽃밭이다. 이런 이제 이미지 속 안에서 영역을 구분하고 그 영역이 어떤 물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내는데 이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오늘날의 이제 딥러닝 기반 퍼셉션, 그러니까 오브젝트 디텍션이나 아니면 세만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기술들과도 많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컴퓨터 비전 기술의 한 가지 특징은 당시 이미지들은 상당히 좋은 카메라나 아니면 CCTV 같은 걸로 촬영했음에도 이제 노이즈가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요. 해상도가 굉장히 낮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물체나 세밀한 디테일을 직접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웠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딱 봤을 때, 아, 이건 도로지라고 보이지만 요 꽃밭에서 이파리가 몇 개게요 하면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작은 영역이나 세밀한 디테일을 요구를 하는 쪽은 이제 굉장히 약했지만 이제 연구를 할 때는 이제 비교적 큰 영역 단위로 네, 그 저희가 네, 이런 정보 큰 영역 단위의 정보를 다루는 연구가 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D 공간을 이해하기 위한 좀 첫 번째 단계로 연구자들은 이미지 속에서 물체를 영역별로 나누는 거에 집중했습니다. 네. 이때 분류를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 요거는 생김새가 아무리 봐도 꽃밭이니까 꽃밭이다.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그냥 차도니까 차도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여기 픽셀의 값들을 봤을 때 RGB 값이 있을 거고 아니면 지금 이건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니까 8비트 값이 있을 텐데 이 8비트의 어레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도로를 인지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차선이 인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꽃밭이 인지가 될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구분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룰을 주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조금 까만색인데 큰 영역에서 큰 밝기 차이가 없는 거는 아무래도 차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가 중간에서 얇고 긴 네모난 하얀색의 뭔가가 나온다? 그럼 차선이겠다. 그리고 뭔가 우글우글 모여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꽃밭이겠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방향성을 가지면서 이제 이미지 안에서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는 색깔과 밝기의 경계, 그러니까 엣지를 찾는 연구가 네,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색의 경계라는 거는 이미지의 밝기 값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을 찾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밝기 값의 기울기, 그레디언트, 이미지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미지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 방향으로 연산을 하는 방법들, 그리고 방향에서 이 그레디언트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도 연산하는 다양한 기법들이 연구가 됐고요. 이것들이 이제 점차 엣지와 라인을 검출하는 알고리즘으로 발전했습니다. 초창기 엣지 검출기로는 이제 소벨 오퍼레이터라는 기술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요. 네, 보통 이렇게 뭐 3 곱하기 3 또는 2 곱하기 2 형태의 컨볼루션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X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도 계산하고 Y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도 계산을 해서 이것들의 임계값, 그러니까 스레시홀드를 걸어가지고, 스레시홀드가 뭐냐, 특정 값 이상만 이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엣지를 검출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런 건데 거기서 색이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을 검출하려면 뭘 써야 된다? 소벨 오퍼레이터를 써야 된다. 이런 이제 알고리즘이 된 거죠. 이런 소벨 오퍼레이터도 계속 발전을 하면서 이제 엣지만 추출할 수 있었던 소벨 오퍼레이터가 이렇게 그리디언트와 엣지 연산을 한 후에 거기서 후처리를 통해서 이미지 안에서 직선을 찾을 수 있게 됐고요. 여기서 잠깐 설명하자면 엣지와 라인의 차이는, 라인은 직선이고요. 엣지는 그냥 경계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안에서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이건 엣지고요. 이렇게 생긴 게 있다, 이건 직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죠?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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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 이렇게 찾았는데 이건 사실 이것도 직선이군요. 이거 직선. 그리고 엣지는 여기 이렇게 우글우글 생긴 것도 엣지로 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클래식 엣지 검출 알고리즘의 사실상 완성형으로 많이 언급되는 게 이제 캐니 엣지 디텍션인데요. 네, 소벌 오퍼레이터에서 이제 몇 단계 발전한 형태로 이렇게 노이즈 억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 맥시멈 서프레션, 줄여서 NMS라고 하는 기술도 이제 생기는데, NMS가 뭐냐? 이렇게 여기 지금 원본 이미지가 있고 굉장히 자글자글하게 엣지를 뽑은 거랑 조금 이제 좀 대표적인 걸 뽑은 거랑 정말 강한 엣지만 뽑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지금 보면 엣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애만 뽑아서 이 수많은 엣지를 그 대표가 되는 애 하나에다 다 흡수시켜 버리자 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바꾸려고 하는 거면은, 네, 이 다 굉장히 많은 엣지를 중에서 가장 센 것만, 가장 대표적인 것만 남기고 나머지들은 싹 다 지워버리는 기술이 논 맥시멀 서프레션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히스테리시스 스레시홀딩 같은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적용을 해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엣지 맵을 이렇게 다양한 레벨로 검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제 캐니 엣지 디텍션이었고요. 네. 이제 노이즈 환경에서도 비교적으로 안정적인 엣지 검출이 가능하다 보니 1980년대에 이런 이미지가 있었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엣지를 검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됐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이미지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초석을 쌓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일 이미지 내에서 엣지와 라인을 검출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검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캐니 엣지 디텍션에서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제 서로 다른 시점이 하나의 물체를 바라보고 있을 때, 여기서 지금 이 박스가 여기 이게 똑같죠. 근데 이제 같은 물체를 서로 다른 시점에서 찍은 이 두 이미지 사이에서
여기서 나타난 엣지와 라인을 매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 연구자들이 이제 많이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시도를 해봤는데 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저희가 시점을 하나는 여기서 찍었고 이게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서 찍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찍었을 때 이 카메라 간의 거리를 저희가 베이스라인이라고 하는데 이 베이스라인이 굉장히 작을 때에는 저희가 엣지나 라인의 위치도 이미지의 픽셀상의 위치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트래킹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제 기술을 만들었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점점점 베이스라인을 크게 잡으면 잡을수록 이걸 이제 와이드 베이스라인이라고 저희가 얘기합니다. 와이드 베이스라인 상황에서는 이거를 스몰 베이스라인에서 썼었던 테크닉을 계속 와이드로 이렇게 끌어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초록색과 노란색의 사이에 있는 경계선, 빨간색과 바닥에 있는 경계선이 여기는 이 방향, 이 방향인데 여기는 지금 요 방향, 요 방향이죠. 그리고 다른 라인들도 막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어, 얘가 얘에 해당하고 얘가 얘에 해당하는 거를 어떻게 맞춰낼 것인가 라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거를 왜 하냐라고 하면은 다양한 시점에서 찍은 이미지를 가지고 3D 구조를 저희가 복원해내려고 하면은 네, 이런 이제 복원 기술이 필요한데 그 복원 기술을 만들려면 이런 매칭 기술이 필요한데 연구가 계속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엣지와 라인만 가지고는 이런 와이드 베이스 라인 매칭은 안정적으로 수행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한계가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엣지나 라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다른 방법들로 눈을 이제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핵심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일단은 저희 가지고 있는 게 라인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라인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을까 했을 때 라인과 라인을 가지고 덧 프로덕트를 하면은 이제 교차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라인과 요 라인이 있을 때 이 둘의 라인이 교차되는 요 지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매칭을 해볼까라고 시작된 게 이제 포인트 기반의 네, 죄송합니다. 네, 이걸 가지고 시작된 게 이제 포인트 기반의 매칭 기반 기술이고요. 또 다른 이제 연구 분야로 나간 게 라인과 라인을 덧 프로덕트가 아니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거라면은 이제 이 라인 두 개가 만드는 이 교차하는 영역이 되는데 이 영역을 가지고도 한번 매칭을 해볼까 또는 이 영역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연구를 해볼까 하면서 이제 여기는 플레인을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플레인에 대한 영역은 매칭을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매칭을 할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대신에 이거는 영역 분할로 가자 해서 이거는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세그멘테이션 연구가 되고요. 포인트 매칭 쪽은 이쪽은 시간이 지나면서 로컬 피처 연구가 되게 됩니다. 로컬 피처 또는 키 포인트라고 하는 연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비주얼 슬램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포인트 기반의 로컬 피처 그게 바로 여기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포인트 기반 로컬 피처의 역사와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로컬 피처가 어디에 쓰이기 이해하기 위해 이미지 매칭 파이프라인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A와 이미지 B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같은 그래피티 벽을 찍었다고 가정을 합니다. 두 이미지를 매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칩니다. 디텍션, 디스크립션, 매칭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디텍션은 이미지 안에서 흥미로운 지점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실제로 interesting point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F1A, F1B, 아니다, F1A, F2A, F3A, F1B, F2B 같은 이런 키포인트들을 검출을 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스텝인 디스크립션은 이제 각 키포인트 주변의 패치 모양, 그러니까 패치라고 하면은 네, 여기 픽셀에 해당하는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서브 이미지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저희가 패치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각 키포인트 주변의 패치 모양을 이제 여기 안에서 정보를 추출해 가지고 벡터 형태의 디스크립터라는 걸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크립터는 이제 정확히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런 포인트가 있을 때 이런 포인트 주변에 시각적인 특징을 압축해서 표현하는 짧은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 스텝 2 디스크립션 단계에서는 F1A에 해당하는 주변 서브 이미지를 따서 여기서 이제 시각적 특징을 압축해서 짧은 벡터를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F2A에도 해주고 F3A에다가도 해주고 F1B에다가도 해주고 F2B에다가도 해줄 겁니다. 이제 스텝 3 매칭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의 이미지의 디스크립터를 서로 비교해 가지고 실제로 같은 3D 포인트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F1A랑 F1B도 비교를 해보고 F1A랑 F2B도 비교를 해볼 수도 있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을 때 얘랑 유사한가? 아니요, 안 유사해요. 그러면은 같은 3D 포인트가 아니다. 그러면 얘랑 유사한가? 유사해요. 그러면은 같은 3D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같은 3D 포인트를 찾아내는 목표를 가집니다. 자, 매칭은 서로 다른 이미지 사이에서만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을 할 때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른 이미지에서만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방금 소개드렸었던 파이프라인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키포인트 디텍터, 특징점 검출기라고 하고요. 특징점 검출기 또는 키포인트 검출기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까 이미지에서 F1A, F2B, F3A 막 이런 것처럼 특징적인 지점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입니다. 한국어로는 이런 이제 키포인트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이 로컬 피처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로컬 피처를 그냥 통틀어서 특징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로컬 피처 또는 포인트 피처. 정확하게 사실 직역을 하면은 포인트 피처가 특징점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제 업계에서는 포인트 피처도 사용하고 로컬 피처도 사용하는 그런 편입니다. 키포인트는 사실 로컬 피처랑 완전 동일한 의미는 아닌데 그냥 그 업계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적당히 뜻이 통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게 다른지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 키포인트 디텍터는 저희가 이제 다른 지점과 구분이 되면서 스케일이 변하던, 그러니까 가까이서 찍던 멀리 찍던 이미지에서 같은 위치에서 검출이 돼야 되고, 이미지가 회전을 하던 조명이 변하던 항상 동일 픽셀 위치 또는 동일 3D 포인트에서 검출이 돼야지 이게 좋은 키포인트 디텍터가 됩니다. 자, 이런 조건들은 단순히 이제 or 조건이 아니라 and 조건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케일이 변해도 회전을 해도 조명이 변해도 항상 같은 3D 포인트에서 키포인트가 나타나게 만드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가 공부해야 될 단어가 두 번째 디스크립터 익스트랙터입니다. 디스크립터 추출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특징 기술자라고 한국말로도 얘기하긴 하는데 이거는 업계 사람들끼리도 절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국문, 논문 같은 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업계 사람들끼리는 디스크립터라고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디스크립터 이제 익스트랙터는 이제 검출된 키포인트 여기서 네, 주변에 이미지 패치를 따가지고 이 패치 안에서 이 다양한 이미지 밝기 값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조금 더 압축된 형태의 이미지 벡터로 네, 변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2 곱하기 32 이런 픽셀의 패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뭐 그레디언트 아니면 뭐 다양한 분포 이런 거를 계산해 가지고 벡터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벡터는 결국에는 이 키포인트 주변은 이렇게 생겼어요 라는 그런 설명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describe 설명한다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디스크립터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제 알아야 될 단어는 correspondence matcher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냥 matcher라고 얘기한 경우가 많고요. 아니면 그냥 correspondence matching 이렇게 얘기를 한 경우도 많은데 자, 이거는 이제 두 이미지 사이에서 어떤 키포인트가 서로 대응하는 포인트인지를 결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3D 포인트 하나가 있을 때 그리고 그 3D 포인트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이미지를 두 장을 찍었기 때문에 이미지 A 그리고 이미지 B에서는 각각 어떤 픽셀에 투영됐는지를 찾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코레스폰던스라고 부릅니다. 대개 디스크립터 간의 유사도를 이제 네, 거리 값을 찾아가지고 가장 비슷한 쌍을 찾는 방식으로 구현을 합니다. 자, 이제 기본 용어를 정리했으니까 실제 역사적인 알고리즘을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초기의 포인트 기반 로컬 피처는 1980년도에 나온 모라벡 코너 디텍터입니다. 개발자인 한스 모라벡은 이제 로봇 비전과 AI 분야에서 유명한 연구자이며 모라벡의 역설로도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이 이제 로봇에게 쉬운 거는 사람에게 어렵고 사람에게 쉬운 거는 로봇에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박사 논문으로 스탠포드에서 박사 논문으로 내놨었던 논문에서 주로 이제 주 기술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모라벡 코너 디텍터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범용적인 코너 키포인트 검출기 중 하나입니다. 동작 방식은 비교적인 단순한 휴리스틱에 기반합니다. 저희가 이미지가 있으면요. 픽셀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자, 여기서 특정 픽셀을 중심으로 하고 동쪽, 북동쪽, 북쪽, 북서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 픽셀을 이동을 한다 했었을 때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향에서의 변화량이 일정 임계값, 스레시홀드 값, 그러니까 t 값을 넣으면은 저희가 그것을 이제 코너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이 검출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미지들 간의 코너를 이제 매칭을 하고 코너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생긴 걸 얘기를 합니다. 이미지 이렇게 뾰족해 보이는 그런 거가 있고 이 끝점이 저희가 코너라고 하는데 이 이미지들 안에서 나타나는 코너를 매칭을 하고 그 결과로부터 이제 이미지 간의 회전 그리고 평행 이동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면은 이제 최초의 비주얼 오도메트리 그러니까 이미지만 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 비주얼 오도메트리, 줄여서 VO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의 초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이미지 정보만 가지고 카메라의 포즈 변화를 추정하는 시도의 출발점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이름도 Obstacle Avoidance and Navigation in the Real World by Seeing Robot Rover라는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1988년도에 만들어진 해리스 코너 디텍터인데요. 이제 해리스 앤 스테펀스라는 이 두 분이 이제 제안한 방법으로 오늘날까지도 다양한 부분에서 널리 사용되는 굉장히 고전적인 코너 디텍터입니다. 자, 모라벡 기법에서 이제 뭔가 좀 개선을 시켰다고 볼 수 있는데요. 주요 개선점들은 이제 영역을 코너 그리고 엣지 그리고 플랫 영역 코너, 엣지, 플랫 영역으로 나눠서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코너네스 스코어
얼마나 코너인가요? 라고 하는 그런 점수를 매기는 방법을 정의했다는 점입니다. 자, 저희가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이미지 안에 어떤 이미지 패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패치를 저희가 몇 픽셀씩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여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도 움직여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윈도우를 저희가 픽셀에서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픽셀의 밝기 값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위아래로 움직여도 변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였었을 때도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플랫 리전일 가능성이 높다. 그쵸? 여기서 위아래로 저희가 이 윈도우를 여기서 보던 여기서 보던 여기서 보던 여기서 보던 어차피 다 그냥 회색만 보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픽셀의 밝기 값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는 플랫한 영역에 있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엣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선에 걸쳐 있는 형태인데요. 여기서 좌우로 움직이면은 픽셀의 밝기 값이 변하겠죠. 하지만 위아래 선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면은 그러면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봐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너인 상황에서는 위아래로 움직여도 픽셀 밝기 값이 바뀔 거고요. 좌우로 움직여도 픽셀 밝기 값이 바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픽셀 값이 크게 바뀐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코너다라고 해서 엣지와 코너와 플랫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준을 만든 겁니다. 자, 해리스는 이제 이 특성을 이용해서 각 패치들마다 코너네스 스코어를 계산을 하고 점수가 코너 영역에 해당하면 코너, 엣지 영역에 해당하면 엣지, 둘 다 아니면 플랫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 과정을 이제 직접 모든 방향으로 패치를 이제 움직이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면은 연산량이 굉장히 많을 거기 때문에 네, 해리스는 2 곱하기 2 형태의 이런 구조 텐서를 아이겐 밸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는 충분히 그냥 논문을 읽어보면서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현대적인 슬램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픈CV나 이런 거에서 그냥 구현된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어, 이런 이미지에서 네, X 방향으로 인텐시티, Y 방향으로 인텐시티, X, Y 방향으로 인텐시티 이것들을 이런 2 곱하기 2 형태의 이제 텐서에다 만들고 이것의 아이겐 밸류를 구하고 나면 이제 두 개가 나옵니다. 아이겐 밸류 1, 아이겐 밸류 2.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들을 보면은 아이겐 밸류를 이제 선형대수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이 매트릭스의 어떻게 보면 방향성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성만 따는 거가 된다고 보실 수 있어서 이 아이겐 밸류 1과 2가 둘 다 0에 가깝다? 그러면 플랫이다. 둘 중에 아이겐밸류 1번이나 아이겐밸류 2 둘 중 하나만 크다? 그러면은 엣지에 있다. 1, 2가 비슷한데 둘 다 0보다 굉장히 크다? 그럼 이거는 코너다라고 해서 플랫과 엣지와 코너를 이렇게 간단한 기준으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리스 코너. 해리스 코너는 굉장히 이제 제한된 지 오래된 그런 기술임인데도 불구하고요. 1988년이니까. 하지만 여전히 매우 강력한 디텍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 ORB 슬램 계열에서는 이제 저희가 추후에 배울 FAST라고 하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많이 쓰는 키포인트 디텍터로 이제 코너를 빠르게 검출한 다음에 여기서 검출된 코너들 중에서 정말 강한 코너만 쓰고 싶기 때문에 해리스 코너네스 스코어를 여기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스트롱 코너만 뽑아내는 그런 이제 작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쓰이는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1988년도에 나온 알고리즘이 지금까지도 쓰인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완성도를 저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포인트 기반의 로컬 피처의 상징적인 존재인 SIF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IFT는 딥러닝 기반의 검출기가 나올 때까지 가장 정확하고 가장 안정적인 로컬 피처 검출기로 취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런 SIFT 특징을 설명을 드리면은 키포인트 디텍터랑 그리고 디스크립터를 뽑는 시스템이
둘 다 이 스위프트 패키지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제공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키포인트 디텍터랑 디스크립터가 스케일 인베리언트하고 로테이션 인베리언트하다. 그렇게 네 이제 그리고 딥러닝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스케일 인베리언스랑 로테이션 인베리언스를 좀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인베리언스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이라는 뜻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뭘까요? 자, 스케일 인베리언스면은 스케일의 차이에도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건데 그 뜻은 멀리서 찍던 가까이서 찍던 멀리서 찍던 가까이서 찍던 둘 다 검출이 잘 된다. 그리고 로테이션 인베리언스는 로테이션은 회전이죠. 회전을 한 상태에서도 회전을 해도 잘 나온다. 항상 동일한 물리적인 위치에서 비슷한 디스크립터가 나올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이 스위프트의 핵심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스위프트의 가장 큰 단점은 연산량입니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부분인데요. 네, 오리지널 이미지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 스위프트 키포인트 디텍터를 이제 키포인트를 검출할 때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에 가우시안 블러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시그마 1, 시그마 2, 시그마 3, 시그마 4를 한 거를 카피를 해서 만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웃에 있는 블러 이미지들끼리 서로 뺄셈을 해서 가우시안의 차이점 이미지, difference of Gaussian에서 더그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으니까 총 4개의 더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여러 스케일에 걸쳐서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의 사이즈를 절반씩으로 만든 요 이제 리사이즈 이미지를 만들고 요것도 네 가우시안 블러를 1, 2, 3, 4, 5 이렇게 1, 2, 3, 4를 매겨주고 요거보다 또 작은 거 이것도 이렇게 이거를 보통 4단계 정도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네, 굉장히 많은 이미지가 생기죠. 이 시프트 키포인트 하나 뽑겠다고 이미지가 오리지널 이미지에 해당하는 카피 이미지가 몇 개가 생기는지를 모르겠는 굉장히 큰 메모리를 소모하고 굉장히 많은 연산을 요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디퍼런스 가우시안을 뽑아낸 상태에서 이것들을 가지고 디퍼런스 오브 가우시안들을 이렇게 둔 상태에서 각 여러 계층을 탐색을 하면서 이제 미니마와 맥시마 그러니까 이미지의 극값을 찾아가지고 키포인트 후보들을 선정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 이제 키포인트를 뽑게 되고요. 키포인트를 다 뽑고 나서는 이제 키포인트 주변의 패치에 대한 디스크립터를 뽑아야 되죠. 그래서 디스크립터를 뽑을 때에는 저희가 이렇게 보통 128차원의 플로팅 포인트 디스크립터를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뽑냐면은 자, 저희가 픽셀이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주변에 이제 16 곱하기 16의 이미지 패치를 이렇게 따가지고요. 각각의 픽셀들마다 저희가 그레디언트를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연산을 하고 거기서 이제 가우시안 블러를 한번 이렇게 넣어 주어 가지고 요 안에 있는 것들만 연산을 하면은 이 16 곱하기 16으로 나눠져 있는 거를 네, 요거를 이제 4 이렇게 16분의 1로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은 4 곱하기 4에 해당하는 셀이 나타납니다. 이 하나의 셀에 해당하는 애들을 가지고 분포를 이렇게 만들면은 벡터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거를 이제 16개의 셀에다가 해당하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한 개의 키포인트에 해당하는 디스크립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서 키포인트를 2000개를 뽑고 디스크립터를 2000개를 뽑겠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메모리와 연산 비용이 크게
이제 요구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사실 슬램처럼 실시간성이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네, 스위프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연산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게 2002년이었지만 요즘에 나와 있는 그런 고성능 CPU를 써도 솔직히 좋은 좀 큰 이미지에서는 실시간으로 못 도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GPU 정도를 쓰면 될 수는 있겠지만 고작 뭔가 이거를 뽑자고 GPU를 쓰는 것도 그렇게 좋은 프랙티스는 아니긴 합니다. 대신에 이제 스위프트는 뭐 조명이 바뀌어도 거리가 바뀌어도 관점이 바뀌어도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이거는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케임브리지나 옥스포드였나 그러는데 아마 케임브리지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흐린 날에 찍은 이미지 하나, 그리고 지금 해가 지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져가지고 어떤 부분은 어둡고 어떤 부분은 밝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거는 조금 멀리서 찍고 왼쪽 이미 좀 더 멀리서 찍고 오른쪽은 조금 더 가까이서 찍고 관점도 살짝 다르게 해서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굉장히 잘 된 걸 볼 수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에 매칭이 잘 됐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여기 매칭이 잘 됐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도 여기에 매칭이 잘 됐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도 여기에 매칭이 잘 됐고, 여기도 여기랑 매칭이 잘 되고, 대체적으로 매칭에 대한 결과를 봤을 때 이렇게 일자로 이런 모양으로 나면은 굉장히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희가 이런 모양으로 났다 하면은 굉장히 매칭이 잘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미지랑 이렇게 나와 있는 이미지는 당연히 뒤틀려서 나오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가 보이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스위프트가 성능이 굉장히 좋고 매칭이 잘 되기 때문에 이런 파생 알고리즘들도 꽤 많이 나왔는데요. 스위프트를 조금 더 빠르게 만든 서프라는 알고리즘도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극단적인 시점 차이를 더 잘 버티게 만들기 위해서 연산량을 오히려 더 높여서 더 정확하게 만든, 죄송합니다. 반대로 적었네요. A-Sift, Fine Sift가 있고요. 저는 요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 비교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루트 시프트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제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너무 느리고 실시간에 돌리기가 어렵고 2002년에 나왔었던 컴퓨터로는 정말 한 세월이 걸리는 그런 알고리즘이었기 때문에 2006년에서 2008년까지 계속 이렇게 오랜 시간 걸쳐가지고 개발이 된 FAST라는 이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굉장히 빠른 코너 디텍터입니다. 논문에서 보고된 내용으로는 해리스 코너보다 17배 빠르고요. 스위프트 키포인트 디텍터와 비교했을 때 42배가 빠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신 CPU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이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동작할 수 있고, 일반적인 이미지에서는 저희가 보통 1밀리초 안에 수천 개의 키포인트를 검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실시간 슬램에서 굉장히 속도 면에서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가볍고 빠른 코너 디텍터입니다.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은 이래서 빠른 거구나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패스트는 우선 스위프트처럼 복잡한 스케일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하나의 픽셀의 주변의 밝기 패턴만 보고 나서 코너 여부를 판정을 합니다. 우선 이제 기본 구조를 검사를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 픽셀 하나 골랐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16개의 픽셀에 해당하는 원형 링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1번, 5번, 9번, 13번, 어떻게 보면 동서남북에 해당하는 픽셀들만 우선 확인해서 여기 1, 5, 9, 13에 해당하는 픽셀 밝기가 중심에 있는 픽셀보다 충분히 밝거나 아니면 충분히 어두운지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충분이라는 개념은 이제 어떤 특정 임계값을 기준으로 그것보다도 더 그 차이를 가지면은 충분히 밝거나 충분히 어두운지를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 4개의 픽셀 중에 1차 테스트 3개 이상의 픽셀이 더 밝거나
더 어둡다라는 동일 조건을 만족하면은 다음 단계로 지나갑니다. 근데 이제 세 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두 개 뭐 이런 식으로 똑같다면 다 비슷비슷하다. 아무것도 그냥 임계값을 넘지 못했다 이러면은 이건 코너가 아니다 하고 그냥 바로 넘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얼리 리젝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네, 얼리 리젝션 테크닉 덕분에 연산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테스트는 이렇고요. 2차 테스트는 이제 연속 구간을 보는데요. 이제 16개에 해당하는 이 링 픽셀을 대상으로 중심보다 밝은 픽셀 또는 어두운 픽셀이 연속된 구간으로 몇 개가 이어져 있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8개 이상의 연속된 픽셀이 모두 더 밝거나 아니면 모두 다 어둡다면은 코너로 판단한다 라는 규칙을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몇 개 이상의 연속 픽셀이 있어야 된다를 네, 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알고리즘의 이름이 달라지는데요. Fast 8, Fast 9, Fast 10, Fast 12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주로 많이 사용되는 이제 패스트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성능이나 속도의 균형이 좋아가지고 보통은 패스트 9이나 패스트 12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뭐 구현이나 라이브러리에 따라서 기본값이 조금씩 다르기도 합니다. 자, 핵심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의 픽셀을 1차 테스트 단계에서 빠르게 탈락을 시켜고 그리고 코너 후보에 대해서만 이런 이제 정확한 이제 연속 픽셀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위프트의 디스크립터를 대체하기 위해서 나온 브리프라는 것도 있습니다. 스위프트 디스크립터는 성능이 뛰어나지만 플로팅 포인트 그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메모리 점유량이 크고 그리고 연산을 할 때도 많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에 비해 이제 브리프라고 하는 이 디스크립터는 매우 가벼운 형태의 바이너리 디스크립터를 제공을 합니다. 바이너리라고 하면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동작 개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키포인트 주변에 이런 고정 크기의 패치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패치 내부에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픽셀 쌍 목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P1, Q1, P2, Q2, P3, Q3 쭉 있겠죠. 그게 이렇게 P1, Q1, P2, Q2, P3, Q3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픽셀을 각각 끝에 하나씩 가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각 쌍에 대해서 만약에 P1이 P2보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P1이 Q1보다 밝으면은 1을 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은 이제 0과 1을 쭉 나열하면은 이제 브리프 디스크립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56개의 픽셀상을 사용하면은 256개 비트의 디스크립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brief 256 해서 이제 쓸 수 있고요. 128쌍짜리도 있습니다. brief 128 아니면은 brief 512 512비트짜리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메모리 효율성이 굉장히 좋은데요. brief 256은 256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256비트겠지만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제 플로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512바이트를 차지합니다. 그건 이제 4096비트인데 이 데이터의 양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메모리 효율적인 건 저희가 알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디스크립터를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비교를 하냐라고 하면은 저희가 유사도를 해밍 디스턴스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개의 디스크립터의 각 비트를 1대1로 비교를 합니다. 1, 1, 통과. 0, 0, 통과. 1, 0, 다르네. 그러면은 디스턴스에 플러스 1점, 벌점 하나. 1, 1, 똑같네. 0, 0, 똑같네. 0, 0, 똑같네. 1, 0, 다르네. 그러면은 벌점 하나 더. 디스턴스가 2. 해서 여기는 지금 3개 있으니까 해밍 디스턴스가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비트 위치에서 다른 비트의 개수가 곧 거리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이렇게 어레이를 비교하는 작업이 뭐 C++나 C에서 구현도 굉장히 단순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CPU에서 비트 연산 같은 걸로 굉장히 빨리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연산 자체도 그렇고 데이터 자체도 메모리 사용량도 적고 빨리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버케팅 기법입니다. 버케팅은 새로운 디텍터나 디스크립터는 아니고요. 네, 이미 검출된 피처들을 이미지 전체에 고르게 분포시키는 후처리 방법입니다. 저희가 이미지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하늘처럼 거의 정보가 없는 영역이 있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도로처럼 이렇게 그냥 새하얗게 보이거나 새까맣게 보이는 이렇게 네, 거의 정보가 없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비슷하게도 이제 빈 벽이나 이런 것도 텍스처가 부족한 영역들도 있죠. 이런 것들에서는 피처가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좀 복잡한 곳들이 있는 곳, 예를 들어서 간판이 있거나 아니면은 복잡한 구조가 있는 텍스처가 복잡한 곳에 피처가 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슬램이나 이미지 매칭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있을 때 이미지 고루고루 피처가 퍼져 있지 않고 이미지 한쪽 면에만 이렇게 피처가 몰려 있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카메라 모션이나 포즈를 추정할 때 이렇게 기준점이 이미지 한쪽에만 치우쳐지기 때문에 결과가 매우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버케팅이라는 기술이 나왔는데요. 버케팅 같은 경우는 이미지 전체에 이렇게 피처를 충분하게 많이 검출한 다음에 이미지를 이렇게 격자로 나눕니다. 이미지를 격자로 나누고 그 다음에 각 격자마다 최소 n개 그리고 최대 m개 이런 식으로 조건을 주어서 이렇게 그리드마다 무조건 피처를 남기도록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특정 영역 너무 그냥 하얀색만 있는 곳에서는 억지로 만들지는 않고요. 네, 가능하다면은 이제 피처가 전체적으로 좀 적은 그리드 안에서도 최소의 피처가 몇 개씩 남아있도록 이렇게 남기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기법은 ORB 슬램 등 여러 슬램 시스템에서 변형된 형태로 널리 사용됩니다. 자, 이제 슬램에서 가장 유명한 로컬 피처 중 하나인 오브 피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브 피처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좀 줄임말인데요. Oriented Fast 그리고 Rotated Brief를 줄인 얘기입니다. 자, Oriented Fast는 Oriented라는 뜻이 방향 정보를 추가한 그 방향성을 가진 Fast고요. 그리고 Rotated Brief는 이제 회전된 brief라는 뜻인데 사실상 조금 더 이해 잘 되게 풀어 적으면은 회전 대응력을 가진 네, 회전에 대응하도록 보정된 brief descriptor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ORB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바로 scale invariant하고 rotation invariant를 둘 다 가져서 마치 이렇게 SIFT 수준의 강인함, 그러니까 scale invariance, rotation invariance를 가진 어떻게 보면 그런 SIFT의 강인함을 가지면서 동시에 슬램에서 실시간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실시간에 동작하는 그런 빠른 피처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ORB의 목표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강의에서 저는 ORB라고 하거나 아니면 OV라고 하거나 둘 다 좀 섞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봤듯이 앞서 패스트에서 봤듯이 그냥 이미지에서 이런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그냥 빠르게 피처를 추출을 하는 거를 봤었었죠. 그러면은 원래는 기존의 패스트에는 원래 스케일 인베리언스가 포함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에다가 스케일 인베리언스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까이서 찍은 이미지와 멀리 찍은 이미지 둘 다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코너가 나타나게 만드는 그런 보장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이미지 피라미드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이제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것을 여러 스케일로 축소한 이미지들을 여러 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스케일의 이미지에서 패스트를 검출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스케일에서 동일 물리 위치에 해당하는 키포인트들을 같은 특징점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멀리서 찍은 작은 코너랑 가까이서 찍은 큰 코너를 같은 3D 포인트로 연결할 수 있게 돼서 스케일 인베리언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시를 들면은 이미지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사람을 찍었는데 왼쪽 손에서 피처가 발생됐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왼쪽 손을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에서 여기서도 피처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3D 위치에서 가까이서 찍든 멀리서 찍든 피처가 나타나게 만드는 게 이제 스케일 인베리언스인데 이거를 이제 구현하는 방법이 이 이미지 피라미드 라는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로테이티드 브리프를 통한 로테이션 인베리언스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이제 브리프는 패턴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패턴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 이미지가 회전한다고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여기에 패스트를 뽑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서브 픽셀을 따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이미지 패치를 따가지고 와서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이제 패턴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이미지를 카메라를 조금 이렇게 살짝 돌려서 찍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이미지는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서도 이렇게 따면은 브리프 패턴은 이게 이미지가 정방향이든 아니면 회전한 방향이든 똑같은 패턴을 그리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원본 이미지가 회전해 있으면 당연히 생김새가 다를 거기 때문에 동일한 3D 포인트임에도 불구하고 매칭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브리프는, 그러니까 이제 ORB의 로테이티드 브리프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디스크립터도 같이 회전을 시켜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립터에 방향성을 넣어주자는 건데, 바로 저희가 패스트를 뽑을 때 여기서 제가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패스트에서도 사실 간단한 코너네스 스코어랑 그리고 코너 오리엔테이션을 검증하는 그런 기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너의 방향성을 찾는 건데요. 예시를 들면은 코너가 이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이 코너의 방향은 이 방향이다 라고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코너의 방향성을 찾는 방법, 이거 이제 논문을 보시면은 센트로이드를 찾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이탄 2로 해가지고 코너의 방향성을 찾는다, 이런 기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 디스크립터 패치에서 이미 코너를 하나 찾은 상태에서 거기서 딴 거기 때문에 이 코너의 방향성을 찾는다 라고 했을 때 위방향으로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저희가 똑같은 코너를 찾았을 때 이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은 지금은 요 방향으로 나와 있을 거고 얘도 요 방향으로 나와 있을 거니까 이것과 이것의 방향을 똑같이 얼라인을 시켜주면 된다 라고 해서 얘를 90도 돌려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동일한 방향에서 두고 이거를 두 개의 디스크립터를 비교를 할 거기 때문에 이미지가 회전하더라도 항상 코너의 방향에 정렬된 좌표계에서 디스크립터를 생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그런 이제 회전 인베리언스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 피처가 돌아가는 걸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동작하고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이미지가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오른쪽에는 웹캠을 켜고 이 작은 초콜릿 같은 책인지 초콜릿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여러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매칭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칭할 때 선들이 이렇게 거의 일직선으로 나와 있죠. 정방향일 때 일직선으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매칭이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끔씩 이렇게 된 애들이 있죠. 그거는 중간에 오매치가 있다는 거고요. 추후 강의에서 저희는 이 오매치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빨리 동작할 수 있는 특성에다가 스케일이랑 회전 변화에 강인하기 때문에 네, 이런 특성 덕분에 오브 피처는 이제 비주얼 슬램에서 가장 표준에 가까운 로컬 피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2013년에 나온 아크세 이것도 조금 소개를 드릴 건데요. 한동안 굉장히 유명한 피처였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안 사용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연구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13년에 나온 아크세는 이제 오브와 시프트 성능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피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보다는 네, 정확도가 훨씬 높고 시프트보다는 훨씬 가볍기 때문에 네, 이런 순서가 되는데요. 이런 관계를 가집니다. 오브가 성능이 가장 안 좋고 아카세 다음으로 이제 스위프트가 성능이 제일 좋은 그런 피처고요. 스위프트가 제일 느리고 그 다음에 아카세가 빠르고 그 다음에 오브 피처가 제일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초기 개발 단계나 인베디드 환경에서는 오브 피처로 저희가 먼저 구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스템을 돌려보고 나니까 프로파일러 같은 걸 돌려봤을 때 리소스에 조금 여유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아카세로 한번 피처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는 거죠. 이걸로 바꿨을 때 이제 저희가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가 있고 리소스가 실시간 안에서 충분히 돌아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성능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 심플한 테크닉이 됩니다. 저 역시 실험에서 항상 이제 오브로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든 다음에 충분한 시간과 리소스가 있을 때 아카세로 바꿨을 때 매칭 품질이 꽤 좋아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플랜을 좀 소개드리겠습니다. 자, 로컬 피처에서 저희가 디스크립터를 뽑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매칭이 필요하죠. 여기서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가 이 플랜이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바로 이제 줄여서 Fast Library for Approximate Nearest Neighbor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플랜의 역할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은 네, 고차원 디스크립터 벡터를 매우 빠르게 매칭시켜주는 그런 라이브러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라이브러리가 쓰는 알고리즘이 이제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AN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런 알고리즘인데요. 네, 자 저희가 일단은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해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인 나이브한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보고 브루트 포스 매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확하지만 가장 느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미지에서 벡터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벡터는 이제 디스크립터 벡터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디스크립터, 두 번째 디스크립터, 세 번째 디스크립터, 네 번째 디스크립터 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5,000개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이미지 두 번째 이미지에서 나온 것도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도 5,000개 있다고 해봅시다. 자, 매칭을 할 때 저희는 브루트 포스 매칭을 할 때는 이미지 1번에서 있는 첫 번째 피처를 이미지 2번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5,000개를 전부 탐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유사한 거를 찾아가지고 매칭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매칭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5,000 곱하기 5,000 해서 약 2,500만 번의 거리 계산이 필요한데요. 이 방법을 하면은 가장 이제 둘 사이의 디스턴스가 가장 적은 그러니까 가장 높은 유사도를 가진 매칭을 얻어낼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너무 느립니다. 그리고 슬램에서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플랜은 이제 Approximate Nearest Neighbor 기법을 사용해서 완벽한 최적의 이웃 대신에 충분히 비슷한 후보를 훨씬 적은 연산으로 찾아줍니다. 이 과정에서 쓸 수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Randomized KD Tree랑 Hierarchical K-means 방식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플랜 라이브러리 안에서 이 두 개 알고리즘을 자동으로 선택해가지고 매칭을 해줍니다. 처음에는 이제 SIFT 같은 알고리즘이 이제 플로팅 포인트
디스크립터다 보니까 네, 이 플랜 알고리즘에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가지고 구현이 돼가지고 와 스위프트가 이렇게 매칭에 빨리 이룰 수 있다니라고 하는 굉장히 그런 당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그런 이제 네, 브레이크스루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후에 이제 바이너리 디스크립터용 ANN 알고리즘 예를 들어서 멀티프로브 LSH 같은 알고리즘이 들어오면서 오브 피처와 같은 이진 디스크립터도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HBST.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술인데요. 네, HBST는 이제 오브 피처 같은 바이너리 디스크립터 전용 매칭 그리고 검색용 트리 구조입니다. 이제 트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로그 n 시간대 피처 매칭을 하게 해주는 기술인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왼쪽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지가 계속 들어올 때마다 계속 이렇게 네, 트리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나중에 신규 피처가 들어왔었을 때 그 피처 안에다가 이 트리에다 쿼리를 해서 네, 이렇게 매칭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리 형태로 어떻게 이거를 서치를 하냐라고 하면은 해밍 디스턴스가 이 바이너리 디스크립터 같은 경우는 01, 001 이런 식으로 0과 1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진 디스크립터를 비트 단위로 쪼개 가지고 트리로 봤었을 때 바이너리 트리로 한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0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1, 0이면 왼쪽, 오른쪽이면 1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가면서 트리를 계속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프 노드에서만 실제 해밍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이제 브루트 포스 해밍 매칭보다도 훨씬 빠르게 해서 수십만, 수백만 개의 디스크립터도 로그 시간대에 가까운 비용으로 검색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대신에 이제 실험적으로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봤었을 때는 하나의 이미지가 있고 그 다음 이미지가 있을 때 두 개의 이미지만 가지고 나서 오브 피처 매칭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플랜에 있는 이 멀티프로브 LSH를 이용하고 또 다른 이미지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 하나끼리만 매칭을 할 때는 항상 플랜을 쓰는 게 조금 더 빨랐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사실 좀 더 모던한 그런 좀 더 모던한 그런 슬램 시스템을 나중에 쓰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한 5개의 이미지에 대한 피처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HBST 트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여기랑 네, 이 전체 5개의 클러스터와 새 이미지를 비교를 하고 그러니까 5개의 클러스터로 만들어 놓은 큰 트리에서 서치를 해가지고 요렇게도 매칭하고 요렇게도 매칭하고 요렇게도 매칭하고 요렇게도 매칭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긴 타임 프레임에다가 매칭을 시키는 그런 기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HBST는 아직은 뭔가 지금 여러분들께서 모던 슬램 시스템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신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를 언제 정확히 왜 써야 된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추후에 이제 저희가 V슬램의 이제 모던 V슬램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보게 되면은 그때 이 부분에서 HBST를 쓰면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겠구나라고 좀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또 넘어가서 네, 이제 2018년에 나온 ANMS 이거는 이제 Adaptive Non-Maximum Suppression이라고 해서 버켓팅보다 한 단계 더 발전된 이 피처 분포 조절 기법입니다. 그래서 버켓팅에서는 저희가 단순히 그냥 격자로 이미지를 나눠가지고 했었죠. 근데 그것보다는 ANMS는 이제 키포인트 스코어, 뭐 예를 들어서 코너네스 스코어 같은 거를 이용해서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있는 키포인트들을 억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분포되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미지를 보면은 도로에는 피처가 적게 나오고 가장 강한 피처만 이렇게 골랐다 그러면 숲에서만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미지 전체에 고루고루 나타나게 만들 수 있는 기법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 저희가 포인트 클라우드나 메쉬를 만든다 또는 뭐 이미지에서 이미지를 매칭을 한다 이랬을 때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ANMS 역시 HBST와 함께 이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테크닉이고요. ANMS를 적용한 뒤에 옵티컬 플로우나 피처 트래킹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를 굉장히 자주 경험을 했었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2018년부터는
업계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 클래시컬한 기법들이, 그러니까 영상 처리의 영역에서 저희가 하드 코딩을 했었던 기법들이 이제 딥러닝 기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네, 딥러닝을 이용한 로컬 피처 연구가 이제 굉장히 많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2018년부터는 사실상 굉장히 잘 되는 피처들은 거의 대부분 딥러닝을 사용했다. 그것도 심지어 디텍터, 디스크립터, 매처 모두 다 그런 이제 변화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슈퍼 포인트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딥러닝 기반 로컬 피처의 대표적인 기법입니다. 바로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키포인트의 위치도 뽑을 수 있고, 키포인트의 위치도 이렇게 뽑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대응되는 디스크립터까지 동시에 예측을 하는 게 이제 슈퍼 포인트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 포인트 이후에 나온 슈퍼글루 그리고 라이트글루와 매칭을 하면은 수년간 각종 벤치마크에서 매우 강력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슬램 벤치마크에서 항상 1등을 쓸었었던 로컬 피처의 조합이 됩니다. 네, 슈퍼포인트의 핵심 기여 중 하나는 바로 셀프 슈퍼비전 방식으로 로컬 피처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딥러닝으로 로컬 피처를 학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까 했었을 때 2018년 전에는 대부분 다 이제 사람이 라벨링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슈퍼바이즈드 러닝 방식을 사용했었는데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로컬 피처를 만들 것이며 디스크립터라는 정보를 라벨링을 할 것이며라는 원초적인 질문이 이제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셀프 슈퍼바이즈드 방식, 그러니까 사람의 라벨링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라벨링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셋 자기 이제 데이터셋 자체만으로 이제 라벨링을 해서 로컬 피처를 학습하는 과정이 이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슈퍼 포인트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문제를 풀었냐면은 우선은 오픈GL이라고 하는 그래픽스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빈 화면에다가 이렇게 네모난 박스를 하나를 그리고요. 이 박스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막 자연스럽게 움직여가지고 이런 네, 좀 이제 워핑이 들어간 그런 모습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여기로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포인트가 어디에 나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이미지에선 여기 이건 사람의 라벨링을 할 수 있고, 카메라를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희가 표현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여기 픽셀에서 어디에 있겠다, 이것도 어디 있겠다, 이것도 어디 있겠다, 이것도 어디 있겠다 라는 정보와 함께 매칭 정보까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기반으로 신터틱 데이터셋에서 만든 매직 포인트라는 네트워크를 이제 처음에 만듭니다. 초창기 디텍터를 이렇게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이미지, 실제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거기에다가도 여기다가 카메라 회전을 조금 넣어서 워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호모그래피를 이용을 해서 워핑한 쌍을 만들어 준 거고요. 네, 이제 원본 이미지에서 이제 검출된 키포인트를 호모그래피로 변환한 그런 이제 위치를 이렇게 가져가 주면은 매치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가 GT로 사용을 하면서 네트워크가 스스로 조금 더 좋은 키포인트와 디스크립터를 학습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뭐 인트레스트 포인트 로스 그리고 디스크립터 로스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로스 펑션을 가지고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람이 키포인트를 일일이 라벨링하지 않아도 실사 이미지에서 로컬 피처를 이제 학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슈퍼 포인트는 이제 슬램 관련 챌린지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고요. 특히나 이제 뭐 2020년, 뭐 2021년, 2022년, 2023년 이때까지만 해도 CVPR에서 나타난 슬램 챌린지 이런 거의 상위권 솔루션들이 모두 다 이제 슈퍼 포인트 기반의 디텍터와 디스크립터 그리고 슈퍼글루를 이용한 학습된 매처 이 조합을 사용한 사례가 아주 자주 보고가 되었습니다. 네, 슈퍼글루와 라이트글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는데요. 네, 슈퍼글루는 이제 슈퍼포인트와 같은 디텍터와 그리고 디스크립터로 얻은 키포인트의 집합을 이제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어떤 점끼리 매칭할지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와 어텐션으로 학습한 매처입니다.
저희 이제 기존 매칭은 이제 저희가 디스크립터 간의 거리만 보고 나서 가장 가까운 쌍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기존에 이렇게 매칭을 했었는데요. 슈퍼글루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이미지의 키포인트를 이제 그래프로 이제 봅니다. 그래서 주변 점들의 공간적 구조와 관계까지 함께 고려해서 매칭을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뷰 포인트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나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아니면 가려짐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텍스처가 적은 환경에서도 상당히 강인한 매칭 성능을 보여줍니다. 다만 이제 슈퍼글루 같은 경우는 이제 GNN과 그리고 어텐션을 매 프레임마다 돌려야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크고 이제 데스크탑 GPU 같은 그런 거가 아니면은 인베디드에서는 실시간으로 직접 넣기 굉장히 무겁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요. 이거를 이제 완화시키려고 나온 게 2023년에 나온 라이트글루입니다. 네, 슈퍼글루보다 훨씬 더 가벼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네, 코스트 파인 매칭을 통해서 이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매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칭의 안정성을 기준으로 한 얼리 스타핑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슈퍼글루와는 비슷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연산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단 실무에서는 주로 이제 어떻게 개발을 하냐라고 하면은 이제 정확도 최우선으로 하고 정확도가 최우선이고 그리고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 난 GPU가 많다 하는 경우에서는 네, 저희는 슈퍼글루를 사용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실시간 또는 준실시간으로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제 GPU가 몇 개 없기 때문에 연산이 빨리 끝나서 더 많은 데이터셋을 짧은 시간에 돌려야 된다. 또는 이제 로봇 위에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라이트글루 를 쓰는 편입니다. 논문상에서도 그렇고 실제로도 돌려보면 슈퍼글루가 라이트글루보다 아주 약간 더 이제 조금 더 정확도가 좋아요. 근데 이 아주 약간이 사실은 이제 프레임 하나하나에서 계속 이어서 매칭을 했었을 때는 나중에 가서는 조금 이제 인지할 수 있을 만큼의 큰 에러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정말 이제 나는 리소스가 충분하다, 나는 시간도 많고 나는 GPU도 많다 하면은 슈퍼글루를 쓰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자,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근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슈퍼글루, 슈퍼포인트, 라이트글루 이거 모두 다 이제 매직리프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이거는 이제 VR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이 기술들에 대해서 특허랑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시스템에서는 자유롭게 사용하기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목적으로 많이 쓰고요. 실제 제품에다 탑재해서 판매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라이센스를 반드시 확인해서 비슷한 알고리즘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라이센스를 직접 취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네, 2021년에 나온 이제 로프터라는 기술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디텍터 프리 매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키포인트를 이제 보통 지금까지 저희가 봤던 로컬 피처는 키포인트를 검출하고 그 키포인트 주변 패치에서 디스크립터를 만들고 그다음 디스크립터끼리 매칭하는 구조였는데 로프터 같은 경우는 이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바로 키포인트 디텍터 없이 그냥 이미지가 두 개가 있으면은 덴스 피처 맵에서 바로 픽셀 단위의 매칭을 해버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로프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이미지를 이제 CNN과 트랜스포머로 통과시켜 가지고 각각 이제 덴스 피처 맵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 파인 전략으로 낮은 해상도에서 대략적인 대응 관계를 찾고 점차 이제 해상도를 높이면서 매칭을 이제 점점점 더 매칭을 정교하게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제 이미지 안에 뭐 여기다가 픽셀 여기에서 키포인트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런 이제 명시적인 단계 없이 곧바로 그냥 픽셀 두 개의 이런 네, 그 코레스폰던스를 예측을 하는데요. 자, 이 방식은 저희가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얀 테이블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텍스처가 적은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 패턴이 많은 구조물이라던가 아니면 뷰 포인트가 크게 다른 와이드 베이스 라인 상황 이런 데서 굉장히 강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단연코 연산량입니다. 저희가 덴스 피처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셀프 어텐션 레이어와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제 연산량이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슬램에서 실시간으로 쓰기에는 좀 부담이 많이 크고 주로 오프라인 SFM이나 카메라 포즈 추정 등 이제 이런 좀 정확하지만 오래 걸려도 되는 그런 이제 정확해야 하지만 오래 걸려도 되는 그런 작업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은 뭔가 연산량이 그냥 다 많아지고 GPU가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고 CPU에서의 슬램은 끝난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딥러닝을 이용해서 학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굉장히 가볍게 만든 그렇게 해서 CPU에서도 잘 돌게 만든 그런 디스크립터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태블리드, 옛날의 이름으로는 매드였고요. 그리고 해시세프트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존 구조는 유지한 채 디스크립터만 교체를 하는 건데요. 이 두 방식 모두 다 이제 딥러닝으로 학습한 바이너리 디스크립터입니다. ORB와 시프트의 계보를 잊게 한 건데 태블리드가 ORB를 잊게 한 거고요. 해시시프트가 시프트를 잊게 한 겁니다. 자, 이제 사람이 손으로 설계한 픽셀 쌍 패턴 대신에 이제 어떤 위치를 비교해야지 구분력이 좋은지, 어떤 임베딩이 매칭에 유리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이제 만든 패턴입니다. 출력은 근데 이제 보통 딥러닝 방식은 이런 식으로 모델에다가 넣어서 모델에서 인퍼런스를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는 데에 비해 여기는 이미 출력을 다 해서 그래서 비트 스트링으로 이미 이 패턴을 만들어서 저장을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요런 패턴을 이미 딥러닝이 아웃풋으로 이미 얻어냈기 때문에 이것만 그냥 쓰면 되지 않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굉장히 가볍고요. 연산량이 적고 그리고 출력 자체가 비트 스트링이라는 거는 바이너리 디스크립터라는 뜻이기 때문에 해밍 디스턴스로 굉장히 빠르게 매칭이 가능하고 메모리 사용량도 적다는 겁니다. 이 뜻은 기존의 플랜 또는 HBST를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태블리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네, 태블리드는 이제 이게 원래 이름은 배드였는데 배드가 오픈CV에 들어갈 때 배드라고 그냥 이름을 지으면은 사람들이 이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 사실 다른 데서 배드라는 이름을 선정을 했어갖고 이름을 태블리드로 두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여기 나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ORB는 여기 있고 SIFT는 여기 있어요. 그래서 ORB보다 훨씬 더 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그러니까 연산량이 훨씬 더 적은데 정확도는 지금 이만큼 올라간 거를 볼 수가 있고요. 헬스 시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스위프트 디스크립터 128점 플로트를 이것도 이제 여러 개의 해시 함수를 통해서 비트 스트링으로 매핑한 겁니다. 그러니까 스위프트의 128점짜리 플롯을 이런 바이너리 비트 스트링으로 매핑을 한 건데 그걸 이제 딥러닝으로 가지고 매핑을 해서 학습해서 이제 매핑한 거고요. 그리고 스위프트의 구분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매칭은 바이너리 디스크립터의 수준으로 속도로 이제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산량은 이렇게 줄었고 그리고 정확도는 요만큼 높아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이나 해시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GPU가 없는 CPU 환경이나 아니면은 이제 리소스가 좀 부족한 인베디드 보드에서도 충분히 이제 실시간으로 동작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도 이제 많이 유명하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문도 21회밖에 인용이 안 됐어요. 근데 업계에서 잘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필살 비밀 병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제 엑스핏인데요. 네, 엑스핏은 이렇게 태블릿이나 해시스위프트처럼 디스크립터만 교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슈퍼포인트 계열처럼 디텍터와 디스크립터를 통합한 딥러닝 로컬 피처입니다. 그래서 CNN과 트랜스포머를 이제 살짝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한 번의 포워드 패스로 키포인트와 디스크립터를 함께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스위프트나 ORB 기반의 전통 파이프라인보다 훨씬 높은 매칭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슈퍼포인트보다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구조로 이제 목표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잘 이렇게 컴프레션을 한 거는 CPU에서도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하지만 네, CPU에서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론 자체가 딥러닝 연산이기 때문에 뭐 태블릿이나 해시스위프트처럼 완전히 가볍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GPU에 조금 여유가 있다, NPU에 조금 여유가 있다, 또는 내 CPU는 굉장히 고성능을 해서 코어 하나 두 개 정도를 여기다 할당할 수 있다 라는 경우에서는 이제 네, 엑스핏이 굉장히 이제 쓰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네, 로컬 피처 기술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초창기에는 이제 엣지와 라인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980년도 이때부터 모라벡, 해리스, 스위프트, 페스트, 월비, 아카세, 플랜 같은 클래시컬한 로컬 피처 방식들, 그리고 버케팅이나 ANMS처럼 이런 포스트 프로세싱 기법들, 그리고 슈퍼포인트, 슈퍼글루, 라이트글루, 로프터, 태블리드, 해시스위프트, 엑스핏 같이 딥러닝 기반이나 하이브리드 방식 같이 네, 이런 로컬 피처와 디스크립터의 역사를 큰 흐름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실제 슬램 시스템을 설계하거나 튜닝할 때는 저희가 이제 풀려고 하는 슬램 문제의 조건, 그러니까 실시간성이라든지 하드웨어 리소스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정확도가 있어야 되는지에 따라서 어떤 디텍터, 어떤 디스크립터, 어떤 매처 조합을 선택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 배운 내용들이 네, 그 선택을 할 때 유용한 기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